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IMF 때도 있었고 91년도에도 집값 폭락이 있었죠. 여태까지 집값이 가장 급락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실질적으로 2022년이 가장 많이 떨어졌죠. 단기간 떨어진 걸로 따지면 2022년만큼 떨어진 시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2022년 때 집값 떨어질 때 나왔던 징조, 그게 지금 또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단은 한은에서 또 영끌과 PF에 대해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한은에서 금융 통계 보고서 발표 나왔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면 집값 떨어지면 매우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영끌족에게 경고를 날림과 동시에 이금융권에 대한 PF 대출 연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그래서 비은행 금융기관, 즉 은행이 아닌 이금융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 지금 한은에서 또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침체가 길어질 것이다. 근데 이 와중에 뭐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보면은 LH의 토지비 완납 안 해도 아파트 착공 들어가게 만든다. 지금 PF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PF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PF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은 땅은 일단 지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돈을 PF를 통해서 마련한 다음에 완공해서 갚는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땅을 지 돈으로 안 사고 5에서 한 10%, 많이 쳐줘도 한 20% 정도의 자금으로 나머지를 브릿지론을 통해서 받고, 여기다가 건물 짓고 들어갈 때 PF를 받아서 브릿지론을 갚고 요거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은 책임을 많이 질 수가 없는 구조다. 자기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대해서 되게 적은 돈으로 들어가는 건설사들 때문에 문제가 터졌는데, 그 토지비마저도 완납 안 하고 나중에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요걸로 상계해서 할 거니까 건설사들 너네 돈 더 조금만 내도 돼. 위험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용지비가 1000억인데 여기에 900억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토지비의 10%만 내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PF가 사업 주체들이 자기 돈을 많이 안 내가지고 PF 문제가 커졌는데 그것도 더 줄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PF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런 정책이 나오고 있다 지금.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 결국에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결국에 집값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출.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근데 지금 집값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 떨어지고 있죠? 지금 언론에서 신고가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빚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엔겔지수 떨어졌다고 하죠. 엔겔지수 떨어진 이유는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에요? 식료품이 싸져서가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서 식료품이 너무 비싸지니까 더 저렴한 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소고기 먹던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거고,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신선식품을 못 사 먹고 가공식품으로 사서 먹는 거고, 햄 같은 걸로 분홍 소세지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주담대를 제외한 모든 대출들은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팍팍해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야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이 줄어드는 추세가, 주담대도 언제부터 다시 드러나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이 언제부터 다시 플러스로 올라와요? 금리는 요때부터 내리고 요때 특례 보금자리론 하고 하니까 바로 다음 달부터 주담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플러스로 됐죠.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거고, 긴축은 긴축대로 안 되니까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 근데 디레버리징이 아니고 레버리징이 됐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더 올라가는 거고, 금리를 늘었더라도 빌린 금액이 커지니까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DSR은 사람들이
소득 대비로 위험하게 대출을 받지 말라고 내주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대출을 받아라. 요 정책을 우회를 해서 지금 문제를 만들어냈었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주택 매매가 줄어도 주담대 증가폭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매매가 줄고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이 안 되는데 왜 계속 유동성이 필요할까? 잘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천조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뭐 다 돈 빌리고 산 건 아닐 테니까 주담대 차주들 다 따져봤더니 한 1,000조 정도가 빚이에요. 3천조 중에서. 그러면은 요 3천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요 1,000조에 대한 이자분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돼서 계속 유동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동성이 안 늘어나니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출이 늘어나도 이 이자분은 감당을 못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주담대가 늘어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이자 돌려받기를 하고 있어서 주담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다. 그런 거고, 지금 저렇게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매매 가격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특히 서울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파란 나라를 보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표, 거래량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래량이 이제 다시 뭐 2,000건대를 찍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월에도 갑자기 신고가 며칠 동안 확 몰렸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한 600건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그 블라인드 이런 데서도 막 호도하더라고요. 지금 2,000건 넘어갔으니까 3,000건 넘어갈 것이다. 근데 2,000건 딱 넘어갔죠? 그리고 이틀 동안에 늘어난 거 100건도 안 늘어났어요. 늘어난다 손 칩시다. 3월에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지금 이게 서울 거래량인데 요때 1월에 2,500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월 신고 한 13일 정도 남았죠? 넘어갈 수도 있겠죠? 3,000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3월은 아직 신고 덜 끝났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적다.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거래량만 볼 게 아니다. 왜냐면요, 20억짜리가 10건이 거래가 되는 거랑 1억짜리가 100건이 거래가 되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다르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냐,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돼야지 선도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보통 선도 아파트는 재건축, 그 다음에 신축 혹은 매우 상급지 이런 것들이 이끌어가죠. 이게 구축으로 번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쪽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신고가 뜨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뭔지 아세요? 평균 거래 금액. 자, 3월의 평균 거래 금액은 지금 1, 2월에 10억이 넘어갔던 것에 비해서 지금 신고된 것만 따졌을 때 평균 거래 금액이 8억 3천이다. 근데 이게 8억대로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언제였어요? 자, 보세요. 2021년에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요때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죠. 그때부터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튀긴 했지만 가격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줄어들었죠. 그리고 1월에 특례 풀었죠. 1월 30일에. 그러면서 특례 풀면서 확 올라가고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터졌어요? 8월에 고점 찍은 이유는 8월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9월에 특례 종료한다. 또 50년 주담대 종료한다. 그러니까 9월에 종료되고 그 뒤로 쭉 빠지다가 신생아 특례 이야기 나오고 교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신생아 특례가 언제 시행됐다? 1월 29일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이죠. 그러면 스트레스 DSR은 규제의 정책이기 때문에 수요가 요 앞으로 몰리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로는 대출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수요가 요 뒤로 몰리죠. 그러면 이 기간에 요 막차 수요와 요 혜택 수요가 몰리는 게 딱 2월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지만 3월 딱 되니까 거래금액이 확 줄었다. 그리고 이렇게 8억대로 떨어진 때가 언제였다? 역전세난 터지고 작살날 때. 근데 요때는 그래도 데드캣 바운스가 날 희망이 있었죠. 왜? 특례가 나왔고. 뭘 이거 나올 수도 없는 정책인데 진짜 미치지 않고선 이런 정책 못할 것 같았는데 미쳤었죠. 그 다음에 관치금융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릴 수 있는 거. 관치금융은 계속해서 금리는 낮추고 있습니다. 금리 낮추는 게 효과가 얼마나 볼까요? 지금도 미국이 금리 인하만 하면은 우리나라와 따라서 금리 인하하면서 집값이 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튀었냐? IMF 때 어땠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고. 그때는 위기가 와서요? 지금은 위기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대기업들 어때요? 뭐 반도체나 이런 데 좀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있죠. 소비가 안 되고 있고. 그때보다 더 심리는 위축되어 있고.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실질 소득은. 이 상황에서 이자 지출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서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집값이 오를 분위기예요? 수요가 안 붙는다는 이야기지?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요 지표만 보면은 딱 보인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은행권이 긴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자 잔치까진 괜찮았어요. 올해도 이자 잔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적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실적 잔치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실적 잔치라고 했지만 실적 잔치라고 하면서 계속 줄이고 있었던 거죠. 큰 돈 주고 내보내면 어차피 나중에 퇴직금 받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내보내면 그동안에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을 슬림화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의 목적이 크다. 왜 비용 절감을 하겠냐? 최대 실적 행진이 끝났다. 전망이 아니라 핵심은 실적이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실적이 이만큼 나왔는데 부실률이 한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순이익이 이 정도로 발표가 됐지만 부실 때문에 나가는 돈이 이만큼 있어서 진짜 순이익은 이 정도가 된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은 실적은 이만큼 높아졌는데 부실도 이만큼까지 높아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요게 요때보다는 적어지는 게 좋아요. 지금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높아도 지금 부실 감당할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편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은행이 터지게 됐을 경우는 건설사나 혹은 뭐 갭투기꾼들이 터지는 것이랑은 다르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웬만한 금융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아까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섣부른 금리 인하 시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 부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섣불리 곧바로 따라서 내리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괜히 하겠어요? 은행권 부실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물가 잡는 거하고 은행들 안전 지켜주는 거 이게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거기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데드캣 바운스가 났던 것은 금리 때문이 아니라 DSR 때문이었고 앞으로 DSR은 더욱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평균 거래 금액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싼 집을 살 수 없다는 소리다. 근데 수요가 언제까지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 수요는 이미 없다. 수요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일은 뭐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